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복습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전체 응답을 이제 구해요. 전체 응답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을 구해서 더하는 형태로 구하게 되죠. 자, 그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줄게요. 자, 지금 요 과정만 따라가면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본은 이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자,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그렇죠? 회로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회로 해석을 한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이게 7장에서는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KCL, KVL, 그리고 뭐 오메 법칙,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뭐 태분행, 노튼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배운 게 이 정도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자, 5장의 내용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커패시터와 인덕터에서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거. 자, 시상수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상수는 어떻게 된다라는 그 공식이 있었죠. 뭐 R과 C의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저항을 하나로 합쳐주고 커패시터도 하나로 합쳐주고 그리고 나서 그 둘 간의 곱을 계산하면 그게 우리가 RC 회로의 그 시상수 타우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회로의 간략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의 저항이 있을 때, 저항이 뭐 직병렬이 혼합되어 있을 때, 직렬 연결되면 우리가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지, 물론 커패시터, 인덕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항과 인덕터는 써줄게. 저항과 인덕터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더하면 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근데 커패시터는 반대였죠.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합시다. 자, 5장의 내용부터 우리 중간고사죠. 그러면 R과 C에 대한, R이 된다. L과 C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회로 방정식은 세웠다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거.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자, 최고차 미분항 개수를 자, 1로 맞춰줘야 돼요. 자, 요거를 일단 하고 나면 우리가 표준 형태로 바꿔준 거죠. 그랬을 때에, 자, F2' 더하기 A1의 F' 더하기 A0의 F 이퀄, 이거 F로 쓰면 좀 헷갈리겠구나. 자, 뭐 GT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A2 아닌데 어떻게 표시되지? 자, DT분의 DV, DT 제곱분의 D제곱 V 더하기 DT분의 DV 여기에 A1 그 다음에 A0의 VT. 자, 이렇게 되지. 맞아. 예, 이렇게 되고 여기에 GT가 쓰이게 되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특성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자,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Natural Response, VN을 구한다. 혹은 뭐 IN도 상관없어요. 고용답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특성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에서 S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 이퀄, 자, 중요한 거 여기 0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자, 요렇게 쓰고 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첫 번째가,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자,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루트 A0로 계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감쇄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감쇄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였죠. 감쇄비라고 하는 것은, 자, 2 곱하기 오메가 제로분의 A1 혹은 2의 루트 A 제로분의 A1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감쇄비를 이용해서 이 회로의 특성, 그러니까 회로의 그 응답의 특성을, 고유 응답의 특성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이때는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 자, 이때는 요 VN이라고 하는, 자, 얘를 VN으로 든 거예요. IN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고유 응답의 형태가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로 쓰여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중근. 중근의 경우에는 자, 요 감쇄비가 1인 경우예요. 자, 그리고 이 감쇄비가 1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 임계 저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값을 1로 만들어 줄 때의 저항 RC라고 하는, RC라고 하면 헷갈리는구나. 그냥 R이라고 합시다. 자, 저항 R 값을 구해주면 그 값이 임계 저항 값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근일 경우에는 요, 고유응답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K1 익스포넨셜에, 자, 우리가 S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자, 요 시그마가 실수, 그리고 요 오메가가 허수의 값이었어요. 그래서, 자,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인데 여기에 자, t가 하나 더 곱해지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세 번째. 자, 두 개의 복수호근을 갖는 경우. 이때는 요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오버댐핑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 중근을 갖는 경우를 크리티컬 댐핑,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언더댐핑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언댐프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감쇄가 없는 경우, 그때는 요 값이 감쇄 비가 0인 경우예요. 근데 그건 되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는 있더라라는 거 정도 알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플러스 시그마 T 잠깐만 다시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 좀 주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시그마와 오메가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우리가 S 값을 구했을 때 자, 여기 시그마가 있고 오메가가 있겠죠. 자, 두 개의 복속을 갖는 경우에 S1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그리고 S2는 시그마 이거 시그마라고 봐주세요.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는 다르지만 시그마 값과 오메가 값은 동일하게 하나로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여야 될 거. 자, 요거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뭐냐면 자,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VF 값을 구하는 거예요. VF라고 하는 이제 강제 응답을 구하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두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시험 강제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는 자, 그냥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풀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익스포넨셜에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익스포넨셜에 뭐 7t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7t라고 하는 자, 시험 강제해를 두고 풀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뭐 코사인 t, 뭐 사인 이게 사인이 아니지. 사인 t 뭐 이런 식의 자, 이거나 이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A1 A1으로 하지 말고 K로 합시다. 자, K1으로 자, 다시 A1 코사인 여기 지금 오메가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겠네. 자, A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1 코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써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상수 형태, 뭐 익스포넨셜 형태 혹은 코사인의 형태의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게 상수만 나오면 너무 좀 문제가 심심하니까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이런 형태들을 지금 좀 넣어서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지. 하나 더 남았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K1, K2 값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 값을 구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자, 여기 지우고 다시 이제 필기를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까지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K1 exponential st 더하기 K2 exponential s1t, s2t 플러스 뭐 a라고 하는 강제응답을 구했다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K1, K2 값은 모르는 거죠.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되느냐? 초기 조건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풀 문제는 초기 조건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구해야 돼요. 초기 조건을 구할 때는 보통, 자,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직류 정상 상태일 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게 요거 지나고 바로 풀 문제는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 전압에 대한 거라고 본다면 자, 초기 전압 V0 플러스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구해야 되고 있으면 갖다 쓰면 돼요. 자, 근데 이거 모르는 미지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K1, K2. 그러니까 어떨까?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이용하는 게 dt분의 dv의 자,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의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이니까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더라. 그렇게 되면 K1 값과 K2 값까지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알겠죠? 자,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렇죠? 정리하니까 이렇게 좀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1번에 나왔던 회로 방정식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텝별로 따라가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회로 해석을 못하고 회로 방정식을 세우지 못하면 일단 시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연습해왔던 거는 회로 해석과 관련된 거고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어떻게 회로 해석을 해야 될까를 열심히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내가 회로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그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일단 KCL을 쓰거나 KVL을 쓰거나 뭐 KCL을 쓰게 되면 어딘가에 노드를 잡아서 쓰겠죠. KVL을 쓰게 된다면 룹을 잡아서 쓰는 거고 자, 노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노드 전압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어떤 회로가 이렇게 뭐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뭐 그냥 뭐 소자들이 뭐 이렇게 임의의 소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쪽에 노드를 잡고 요 노드에서 뭐 어떤 뭐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구한다. 요 아래쪽은 뭐 보통 우리가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의 노드 전압 뭐 V1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KCL을 혹은 노드 어널리시스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 다음의 경우 자, 여기에 내가 어떤 메쉬를 잡고 전류 I1과 I2를 설정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I1과 I2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그거를 구하겠다는 거죠. 자, I1과 I2를 설정해서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KVL을 쓰는 거죠.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게 결국은 KVL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이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하고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면 그때 오메 법칙을 혹시 써서 내가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의심해 보면 좋아요. 자, 그리고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회로가 생긴 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처음부터 뭐 태블릿 노트를 쓰자고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때 하면 좋을 거는 뭐냐 하면 뭐지? 그 KVL이 아니고
잠깐만, 내가. 예. 지금 방금 전화가 왔고 좀 헷갈렸어요. 자, 그때 하면 좋을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자, 병렬, 합성, 저항. 그리고 뭐 직렬, 합성, 저항 같이. 자, 그때 배웠던 뭐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거,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 그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일단 쉬운 것부터 적용해 보세요. 내가 뭐 저항이 2개 있는 거를 하나로 줄일 수는 없을까? 뭐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태분행으로 들어가 버리면 좀 까다로워. 가급적이면은 뭐 태분행 안 쓰고 풀면은 더 쉽겠죠. 그러니까 태분행이 아직 익숙하진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태분행 노튼을 쓰면은 회로가 많이 간략화되기는 해요. 자,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태분행 노튼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배웠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고, 자, 요렇게만 문제 풀면은,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될 것만 외우면 적어도 기말고사에서 뭐 몰라서 못 푸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이거가.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전압원 자체가 이렇게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강제 응답이 시험 강제해가 저기 익스포넨셜 함수를 포함한 형태로 생길 것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문제에 주어진 것이 VC의 제로가 마이너스 6V, IL의 제로가 1A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거죠. 자, VC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문제에서 친절하게 IT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줬고, 자, IL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겠지만,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T나 IL이나 같은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IL을 가르쳐줬지만 이게 I의 그냥 제로값과 같다로 놓고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거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지? 회로 방정식. 회로 해석을 해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였죠. 자, 첫 번째 식을 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전압 상승, 나머지 전압 강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예 그냥 식이 한 번에 나와버렸구나. 자, 이렇게 식이 쓰여져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쓰여지고, 자, 우리가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줬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가 뭐 강제응답을 구하든 고유응답을 구하든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넘어가 있구나. 자, 지금 앞에 거의 식에서 좀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있었네요. 자, 지금 그래서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5i만큼의 지금 전압 강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여기 4 곱하기 제로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1헨리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근데 자, 1헨리가 아니라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이 또 추가가 돼야 되죠. 원래는 자, 적분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로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값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C로 초기 값으로 주어지고 나머지 0부터 t까지에 대한 값으로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VC의 제로라고 하는 값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자, 저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이고 그 값이 쓰여져 있고 전압 상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회로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로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2차 미분항의 형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인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 의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고유응답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
특성 방정식을 지금 보는데, 자, 두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제곱, 그리고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5S, 그리고 자, 4 이퀄 0. 자, 요거 지금 계속 강조해요. 여기 0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S1과 S2 값을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이고, 이때의 고유 응답은 고유 응답은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S1 대신에 마이너스 1, S2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N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구해졌어요. 자, K1 값과 K2 값은 아직 못 구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강제 응답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강제 응답을 구하려면 지금 이 식에서 강제함수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험 강제해를, 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2를 잘 기억해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2t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근거는 우리가 테이블 7.1에 나왔던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자,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리고 4를 곱해서 식을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식이 써지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면 a 이퀄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제응답 구했어요. 강제응답은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합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연습하는 거,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초기 조건이 I 제로의 플러스 값을 구해서 푸는 거, 그리고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을 이용해서 푸는 거, 요 두 개가 쓰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I 제로의 플러스 값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렇죠? IL 값을 주어지긴 했지만 이게 결국은 I 제로 값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 값이 1이에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 자, 이럴 때 우리가 써야 될 거, 우리가 최초에 구했었던 회로 방정식을 보면 자, 여기 dt분의 di가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이 식에서 이거 이퀄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을 구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에다가 제로 플러스 값을 넣어 봅시다. 자, 5i인데 그러니까 i가 사실 그냥 i가 아니라 it잖아요. 그래서 t가 생성되어 있으니까 5 곱하기 i의 제로 플러스 더하기 자, 4 곱하기 자, 여기 다 쓰진 않을게요. 그냥 어차피 0부터 0까지에 대한 거예요. 0부터 0까지에 대한 어떤 적분이 있고, 이건 당연히 0이겠지. 그렇죠? 적분관이 뭐 그러니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같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VC의 제로 값이 있어요. 이거는 좀 상수예요. 그렇죠? T가 아니라 그냥 상수예요. 그리고 그 값은 여기 주어져 있죠. 조금 이따 이거 대입하면 되고, 더하기 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자 마이너스 2t에다가 t 대신 0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2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은 5i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자, 이거 대신에 1 넣으면 이게 5가 되죠. 5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요. 마이너스 6이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요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모르는 거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아는 값들이니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썼었던 그 식이에요. 그 식에 이제 그 식에 대입해서 제로 플러스를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i 제로일 때 이렇게 dt분의 di일 때 이렇게 되어서, 자, 이때는 k1 플러스 k2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어디가 3이구나. 3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면 문제에서 자, 두 개의 미지수와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와 같이 k1 값과 k2 값이 구해지더라. 그러면 자,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초기값이 주어졌어요. 자,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문제에서 자, v1t 값과 v2t 값을 구하래요. t equal 0보다 클 때. 근데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 DC 스테디 스테이트래요. 직류 정상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경우에는 먼저 해야 될 게 초기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초기값 먼저 구해봅시다.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그때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 equal 0일 때 열리죠. 그 얘기는 t equal 0 이전에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직류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커패시터는 오픈되고 인덕터는 단락돼요. 그래서 자, 여기 오픈되고 얘는 단락돼요. 아니, 잠깐만, 둘 다 커패시터구나. 자, 여기도 오픈돼요. 그럼 여기 길이 끊어져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될 거. 자, 전류원이 전류를 흘려줘서 쭉 가서 저항 하나 지나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회로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자, 12A짜리 전류원 하나와 자, 1옴짜리 저항 하나만 있는 굉장히 단순한 회로예요. 그리고 이게 12A, 그리고 여기 1옴이 있고, 자, 그리고 이 1옴의 왼쪽이 V1, 1옴의 오른쪽이 V2가 되는 회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V1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뭘까? V2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거고, 자,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 회로를 돌잖아요. 전류 12A의 전류가 돌잖아. 그러면 자, 여기 1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냐는 거예요. 12A하고 1옴이니까 당연히 옴의 법칙에 의해서 12V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 양단에 12V가 걸려요. 자, 근데 여기 그라운드를 잡아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0이에요. 자, 그럼 V2는 우리가 0으로 볼 수 있고, V2에서 V1으로 갈 때 12A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V1이 12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1의 제로 마이너스는 12예요. V2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0이 돼요. 그리고 자, 이거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죠?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와 여기에 커패시터가 잡혀 있고, 지금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1, V2예요. 그리고 그 커패시터는 자,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 관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V1의 제로 마이너스를 구했으니까 V1의 제로 플러스도 커패시터의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지죠. 그래서 그 값이 자, V1의 제로 플러스는 V1의 제로 마이너스와 같고 그 값이 12V가 된다. 그리고 V2의 제로 플러스는 V2의 제로 마이너스가 같고 그 값이 0V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직류 정상 상태의 때를 가정하고 풀 수 있는 초기값이에요. 자, 이거를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뒤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초기값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회로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자, 이제는 자,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예요. t equal 0,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제 회로 해석을 할 거고, 그때는 지금 이 회로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V1t랑 V2t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요구했어요. 그럼 이때 써야 될 게 뭘까? KVL을 써야 될까? KCL을 써야 될까? 다시 말하면 노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될까? 아니면 메쉬 어널리시스를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면 노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고,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KCL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KCL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V1에서는 전류원 12A가 노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두 개의 전류가 빠져나간다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V2에서는 지금 모두 다 나가는 전류를 볼게요. 자, 여기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는 거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자, 여기 1옴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거, 그다음에 2페럿, 그다음에 2분의 1옴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모두 다 나가는 전류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자, 그럼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로 하면 되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1페럿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냐면 V1이에요. 그래서 자, DT분의 dV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전류값과 같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I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DT분의 dV1과 같은 값을 가져요. 지금 일단 저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는 V1 쪽에서 V2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V1-V2를 1옴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1-V2. 그리고 자, 들어가는 전류 12A.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노드 봅시다. 자, 두 번째 노드 보면 전부 다 나가는 전류로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이 아래쪽으로 나가는 전류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dt분의 dv2죠. 왜냐하면 저 2페럿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2니까. 그리고 자, 여기 2분의 1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단에 v2라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자, 얘랑은 지금 정렬 연결되니까 같은 전압이 걸려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식이 쓰여지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V2-V1을 우리가 1옴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그 값이 0이 되면 되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V2를 지금 요 1번식에서 V2를 계산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V2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겠죠. 대입을 해서 문제를 잘 정리하면, 자, 정리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고, 자, 여기 4번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리뷰했었던 것 중에 두 번째까지 한 거예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인 경우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고 강제응답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응답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방금 우리가 구했었던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지금 자, 2차 미분항이 S제곱, 그리고 자, 2분의 5S 더하기 1 이퀄 0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해서 풀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S1 값과 S2 값이 -2,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을 갖는 경우니까 K1 익스포넨셜의 S1t 써줄게요. 자,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로 우리가 고유응답을 구할 수 있죠. 이때의 S1과 S2는 여기 구한 -2와 -2분의 1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구한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V1F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강제 함수 부분이 상수예요. 그러면 시험 강제를 우리가 상수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A라고 놨어요. A라고 놓고 이 A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냥 써주고 이퀄 18로 놓으면은 그냥 A 값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V1 F 값이 18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응답을 지금 구해요. 그럼 V1T라고 하는 거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구했던 고유응답 그리고 여기서 구한 강제응답의 합으로서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K1 값과 K2 값을 구해줘야겠지. 자 여기서 필요한 거 뭐? V1의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DT분의 DV1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음으로 자 지금 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식에서 자 완전응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지금 보면은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자 결국 아까 뭐라 그랬어요?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전류 그러니까 C 곱하기 참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I1 값과 같아요. 그렇죠?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1이고 우리가 전류 I1을 저렇게 계산하면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것도 있고 우리가 아까 요 식도 있었죠. 그렇죠? 이걸로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썼던 식에서 그러니까 여기 요쪽 노드에서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다 계산했을 때 KCL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T 제로 플러스일 때의 이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제로 플러스일 때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게 V1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V1의 제로 플러스 값은 V1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았고 그게 12V라고 우리가 처음에 구했어요. 그리고 V2의 제로 플러스 값은 V2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다라고 했었고 그 값이 0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V1 마이너스 V2 값이 얼마가 돼요? 자,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퀄 0이야. 이해되세요? 자, 지금 어떤 법, 그러니까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대충의 규칙이 정해지죠. 우리가 두 번째 초기 조건을 구할 때 일단 맨 처음에 썼었던 회로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구하면 대부분 구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을 잘 세우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초기값을 구할 때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자, K1 더하기 K2 이퀄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뭐지? 여기 이 값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되는 거고 자, 방금 전에 구했었던 0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K1 값이 2, 그다음에 K2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V1T는 구한 거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V1T도 구하고 V2T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V1T 구했으니까 우리가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지금 아이고, 여기 생략돼 있었구나. 자, V1T를 구했으니까 지금 V2T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V2T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V1T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자, V2T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V1T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서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초기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직류 정상 상태나 혹은 뭐 스위칭 전후의 값들을 구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해 두면 자,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이제 7.5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스위치 대신한 어떤 이제 뭐 함수로서 뭐 수학 기호로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추가되는 거는 그냥 스위치 대신에 유닛 스텝 펑션이 들어갔다라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어렵거나 뭐 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7.11의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I1T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I1T가 여기 있는 요 전류네요. 그렇죠?
자, 일단 구하라는 게 전류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KVL을 써야 될 것 같죠? 왠지. 뭐 과연 그렇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자, t가 0보다 클 때에 있어서의 I1t예요. 자, 이게 얘기하는 거는 t가 0보다 클 때와 t가 0보다 작을 때 이 회로의 동작이 뭔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자, 문제를 보면은 자, DC 스테이디 스테이트라고 주어졌어요. 제로 마이너스일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초기 조건은 알아서 구해서 써라. 자, 그럼 봅시다. 초기 조건을 일단 먼저 구해야겠지. 자, 그럼 보면은 자, 지금 VG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VG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전화번의 전화번이 공급하는 전압 값이에요. 자, VGT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는 지금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12V만큼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어요. 자, 직류 전압이죠. 직류 전압 12V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0일 때 전압 공급이 끊겨요. 단락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VGT 같은 경우는 자, U의 마이너스 T로 쓰여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 12가 붙어야지. 그렇죠? 여기 보면은 VGT라는 게 12 곱하기 U의 마이너스 T잖아요. 자,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의 높이가 1인 거였어요. 근데 그 계단의 높이가 지금 여기는 얼마? 12잖아요. 그러니까 12의 높이를 갖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12를 곱해줘요. 자, 그러면 자, 이때에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잖아. T가 0보다 작을 때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 얼마? 12V. 그러면 자, 여기 단락되겠지. 그렇죠? 맞아요? 여기 오픈되겠지. 남는 거 뭐? 12V 전압 원과 1옴 저항만 남아요. 자, 얘가 오픈돼 버리니까 얘도 전류가 안 흘러서 이 1옴 저항도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지금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 여기 요게 VC잖아요. 여기가 VC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를 오픈시켰어요. 뭐 여기 끝에를 이런 식으로 처리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VC. 여기는 전류가 안 되니까 얘는 없는 걸로 치면 돼. 그럼 VC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돼야 돼요. 자, 여기 단락되었으니까 2분의 1헨리 없어지는 거고 직류 정상 상태여서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곧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다. 그래서 12V가 공급되고 있고 지금 이 회로 안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가 1옴밖에 없어요. 그럼 1옴이 다 써야겠지. 12V를. 그래서 VC의 제로 마이너스는 12V. 그리고 자, I1의 제로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12V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오hm 법칙 쓰면 되겠죠? I는 R분의 V니까 그리고 그때 R 값이 1이고 V 값이 12니까 12A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지금? I1의 제로 마이너스를 굳이 구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자, 2분의 1헨리에 흐르는 전류가 I1과 같은 전류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구한 이유는 알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VC의 제로 플러스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그걸 초기 조건을 쓰고 싶으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초기 조건 IL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결국 얘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12A가 그리고 이게 12V가 나와요. 이해돼요? 자, 초기 조건을 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더 하면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자, 초기 조건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 방정식을 세워야겠지. 자, 여기 조금 지우고 다시 합시다. 여기가 강제 함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 0보다 클 때는 이 값이 0이 돼요. 그럼 강제함수 없어졌으면 그냥 자, 2분의 1헨리 그다음에 1옴이 있는 것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자, 1옴과 2분의 1 페럿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그것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식을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메쉬에서 KVL을 쓴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dt분의 di1이 지금 이거 2분의 1 henry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강하. 그리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I1,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I2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I1의 입장에서는 I1-I2의 전류가 흐르고 그때 앞에 붙어있는 저항값이 1. 그거 이퀄 0이 되죠. KVL을 써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지? 자, 오른쪽으로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I2의 입장에서 지금 1옴과 1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I2에 대한 것 하나 나오죠, 먼저 나오고. 자, 여기 요 1옴은 I2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I1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요. 그러면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1 곱하기 1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예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봐야겠지. 자, 원래는 자 C분의 1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어떤 뭐 I 타우, 뭐 D 타우에 대한 적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C분의 1, 자 0부터 여기 T까지 해야 되지. I2의 타우, D 타우 더하기 자 I2의 제로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I2가 아니지. V. 여기 전압에 대한 거니까 V의 제로 플러스 값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제로 플러스부터 T까지에 대한 전류에 대한 적분, 그리고 지금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적분 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구했듯이 VC 값이 제로 플러스일 때 12V를 가졌지.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방정식 두 개를 구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자,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이게 비교적 간단하니까 여기서 I2 이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자, 뭐 요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가 1로 구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 했었던, 그러니까 리뷰했었던 거에서 두 번째까지 우리가 풀었어요. 그럼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야겠죠. 자, 그럼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썼었던 자, 회로 방정식이 여기 써 있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이. 자, 이 미분 방정식에서 첫 번째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특성 방정식 혹은 뭐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자, 두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제곱, 2 곱하기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2S. 그 다음에 여기 왜 잠깐만, 식기 잘못됐나? 왜 S가 써있지? 여기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이퀄 1이 돼야 되고 이때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여기 오타가 있어요. 바꿔주세요. 자, S가 아니라 여기 당연히 요거니까 2가 나와야겠지?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S1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J 그 다음에 S2 이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두 개의 허근을 갖죠. 그러면 이때에 자, 근해 형태가 이렇게 여기 뭐 K1 대신에 B1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쓰면은 K1 그러니까 B1으로 B1 비트로 합시다.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B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와 오메가를 알아야겠지. 시그마와 오메가는 뭐? 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실수항이 요게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J에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J를 제외한 요게 오메가 값에 해당돼요. 그럼 오메가 값 얼마? 1. 자, 다시 오메가 값 1.
시그마 값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INT라고 하는 I1NT라고 하는 이 고유 응답이 자, B1 곱하기 자, 우리 원래 지금 시그마 T인데 시그마가 마이너스 1 값이 들어가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곱하기 자,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 값이 1이니까 코사인 T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리고 사인 원래 오메가 T인데 오메가 대신 1 들어가서 사인 T 값이 나와요. 이게 고유 응답이에요. 근데 강제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강제 함수가 t가 0보다 클 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유 응답이 결국 전체 응답으로 돼요. 알겠죠? 자, 전체 응답이 그러니까 고유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강제 함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B1과 B2 값을 구해야 돼요. 자, B1과 B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초기값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요 두 개를 쓰면 돼요. 자, I1의 제로 플러스 값은 우리가 먼저 구해놨었지. 얼마? 12A라고 아까 구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되죠.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 오늘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요게 I1T잖아요. 여기에 0을 대입해요. 여기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이 있겠지? 그거 이퀄 12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I1의 제로 플러스 값은 1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초기 값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고, 그러면 I1의 제로 플러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여기에다가 자, 0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B1에 자, 코사인 t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값은 t 대신에 0이 들어가면 1이 되지. 그리고 코사인 t는 t 대신에 0이 들어가면 1이 되죠. 그래서 B1. 그리고 여기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기 1 되고 얘가 0이 돼 버려요. B2 항은 없어져요. 그러면 B1 이퀄 12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의 제로 플러스 값은 B1 값과 같고 그 값이 12가 된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식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dt분의 di1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로 플러스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 이퀄 플러스 i의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i2의 제로 플러스. 자, i2의 제로 플러스 값은 얼마가 될까? 그걸 이제 구해야겠지. 그렇죠? i1의 제로 플러스 값은 아까 12A가 됐고, 자, 요렇게 풀면 된다는 것만 이거 이퀄 0. 요것만 일단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러 갈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dt분의 dil의 제로 플러스 값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식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지금 요 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12A만큼의 전류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얘가 초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전류원처럼 순간적으로는 전류원처럼 볼 수 있다는 거야. 얘가 12A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바뀌어요. 12A짜리 전류원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12V짜리 전압원이 커패시터가 12V짜리 전압원이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I2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흐르는 전류가 I1의 제로 플러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가 I2의 제로 플러스 값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L의 제로 플러스 값이 이제 마이너스 12V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요 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dt분의 dil의 제로 플러스 값이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L분의 1 곱하기 VL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VL의 제로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5번 식에다가 놓고 대입하면은 자 이와 같이 B1과 마이너스 B1 더하기 B2가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여기 아래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지금 자 두 개의 미지수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이와 같이 값이 나온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맞아요. 네, 어려운 문제 맞는데 자,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에요. 요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마지막 예제인 걸로 아는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지금 유닛 스텝 펑션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얘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에 대한 값이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1의 값을 갖는 전압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자, 초기값을 우리가 구해볼게요. 초기값을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언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위칭 전후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스위칭 전에 0의 값을 쭉 오다가 갑자기 1로 바뀌는 거죠. t 이퀄 0에서. 그러면 스위칭 전에 얘는 뭘까? 전원 공급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자, 요 포인트 잘 이해하세요. 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 이퀄 0까지 오는 동안 에너지 공급이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자, 에너지 공급이 한 번도 안 된 회로에 전류나 전압이 흐를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에너지 공급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I의 제로 마이너스 값 그리고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그냥 0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얘네들이 에너지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가 있으려면 얘네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충전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해서 한 번도 에너지 공급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값도 구했으니까 제로 플러스일 때 혹은 t가 0보다 클 때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RLC 회로의 그러니까 전원이 있는 RLC 회로의 방정식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KVL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IT가 주어져 있고 KVL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 곱하기 DT분의 DI라고 지금 여기 있는 자, R 곱하기 I가 있고 그리고 자, 4 곱하기 이만큼이 지금 커피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겠죠. 자, 제로 플러스 값은 얼마? 0. 그래서 없애고 생각해도 돼요. 그거 이퀄 자, 전압 상승값이 1이니까 1로 나타나져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1인 2차 미분 방정식을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바뀌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R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R값에 대해서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 회로를 우리가 고유응답이 아니라 강제응답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상수항인 시험 강제를 놓고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 S제곱 플러스 RS 플러스 4 이퀄 0인데 이거를 근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제차 비움 아니 감쇄비가 1인 경우를 우리가 이거 임계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오메가 제로 값이 2예요. 그렇죠? 오메가 제로 값이 2이고 지금 여기 이 감쇄비가 2 오메가 제로분의 R 값이 되는 거니까 지금 4분의 R에 해당되는 게 감쇄비예요. 그러면 임계 저항값이 얼마냐? 이거가 1인 경우가 임계 저항값이니까 R 값이 4가 되면 임계 저항이고 그때 크리티컬 댐핑을 하겠죠. 혹은 중복근을 갖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경우 중복근을 갖는 경우이고 크리티컬 댐핑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항 R 값이 4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4일 때를 넣고 보면, 자, 뭐, S1, S2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해당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자, 고유 응답의 형태를 이렇게 봤어요. K1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뭐 시그마 T, 그리고 K2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더하기 K2 곱하기, 자, T를 하나 더 곱해주고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썼고 거기에 우리가 구한 요 시그마 값 혹은 S 값을 대입해 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K1 값과 K2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초기 조건을 알아야 되고, 초기 조건은 우리가 한 번도 에너지가 공급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뭐 I 제로 플러스도 0, 그리고 뭐 VC의 제로 플러스도 0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dt분의 di 제로, 그러니까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요 식에서 요 부분에 해당돼요. 여기다가 t 대신에 0을 넣고 그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같이 하자. 네,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은, 플러스는 더하기, 이제 지금 여기서는 R 값이 4인 거죠. 4 곱하기 지금 i의 제로 플러스 값 더하기, 자, 여기가 0이 되면 얘는 0이 되고, 그리고 VC의 제로 플러스 값도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했을 때 0이었어요. 이거 이퀄 0이 되고, 그러면 다 0이 됐고 이퀄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만 알면 되겠네. I0의 플러스 값 얼마? 0이죠. 아까 문제에서. 그럼 얘도 0. 그러면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은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두 개 다 구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K1 값과 K2 값은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이 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풀리더라. 자, 여기 K1 값이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K1 플러스 K2 값 마이너스 0이 1이 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면, 자, 저렇게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완전 응답을 구해주게 되면, 아니 완전 응답이 잠깐만, I n에 대한 것이 좋고, 잠깐만. 응? 지금 VC도 구하라고 돼 있었어? 문제 조건이 VC 구하는 거였어. 그러네요. VC 구하는 거였네요. 예, 예.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지금 IT를 구한 거고, 지금 그 IT를 이용해서 VC를 구하는 것이 지금 여기, 요게 지금 이제 VC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구해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VC였네요.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두 개가 더 나와야겠죠. 오버댐핑 케이스예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그냥 임의로 놨어요. R 값을 5로 놨어요. 5로 놓고 이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S1 값과 S2 값이, 자,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봤던 이 조건들은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자, IT 값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랑은 다르게 얘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니까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K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게 고유 응답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dt분의 dit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제로 플러스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위쪽에 있는 것의 제로 플러스 값은 여기 우리 아까 구했던 초기 조건에 의해서 0이 되고 아래쪽은 1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K1 값과 K2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금 IT 값이 방금 전에 구했던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VCT를 구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과 같이 이제 식이 쓰여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자, 언더댐핑 케이스인데 얘는 숫자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와요. 뭐, 자, 보면은, 자, 지금 R 값을 4분의 1로 그냥 임의대로 잡았어요. 그냥 계산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대로 잡은 거고, 이때에 대해서 지금 풀게 되면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J 8분의 루트 255예요. 그러면, 자, 얘가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 여기 있는 얘가 오메가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시그마 대신에 요 값, 오메가 대신에 8분의 루트 255를 지금 넣어줘서 우리가 이미 외워서 알고 있는 고유 응답, 그러니까 시험 고유 응답의 형태에다가 넣어서 풀면 되죠. 자, 이제 또 구해야 될 거 K1 값과 K2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DT분의 DI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이걸 갖다가 시간에서 한번 미분한 거예요. 그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0 값이 나와야겠지, 아니 1 값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지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정말 간략하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위에서 계산한 게 1 값이 나와야 되고 한 번에 0 값이 나와야 되고, 그때 K1 값과 K2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IT 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 마찬가지로 VCT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그 KVL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워야 되는 모든 내용이고, 이건 앞에서 한번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를 갖는 건데,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점에, 자, 안정되는 상태가 1이라고 했을 때, 아까 공급되는 전압이 1V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되는 상태, 자, 0V로 가다가 지금 1V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지금 얘에 의해서 직류 정상 상태로 바뀌게 돼요. 직류 정상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직류 정상 상태로 바뀌는 위치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달하냐에 대한 걸로 나눈 거예요. 자, 언더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도달하기는 언젠가 도달할 텐데 굉장히, 사실 이렇게까지 출렁이지는 않을 건데, 나도 뭐 그래프를 그려보진 않았지만 좀 과도하게 그리긴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점에 다가가요.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렁임은 약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가요. 그리고 언더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출렁임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금 느리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값에 다가가요. 자, 요게 각각의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디자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빠르게 이 어떤 값에 다가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버댐핑 케이스와 이제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중에 아마 고민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오버댐핑 케이스를 써야 되는 시스템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대학교 때 한번 썼던 기억만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학기 이론 내용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